2부입니다. 잠시 후 아무튼 경제 코너 김원장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 풀이해보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아무튼 경제 코너입니다. 김원장 경제평론가 전 KBS 기자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연금 개혁 민주당 쪽이 기존의 소득 대체율 44%를 주장하다가 국민의힘이 제시한 43%를 받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합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빠르면 이번 달이라도 국회 통과가 예상됩니다. 지금 이제 소득 대체율 43%, 지금 40%잖아요. 40%로 가기로 되어 있죠, 이제. 예. 네네네. 지금은 40%인데 체감은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40%면 내가 젊었을 때 벌던 거에 40%를 매달 준다는 건데 왜 안 되냐면 이게 40년 가입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의 40%잖아요. 예. 우리 국민 대부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뭐 많아야 20년, 30년이라 그래서 실제 소득 대체율은 지금 40%지만 뭐 30%도 턱없이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선진국처럼 국민연금 100년 이상 해온 나라들은 과거에도 50년, 100년 전에 이미 20살에 가입해서 59살까지 대부분 40년을 채워놨으니까 이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특히 이제 근데 우리도 지금 40대 아래로는 40년 이제 채우실 분들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소득 대체율이 40% 뭐 지금 이제 43%로 고치자는데 이제 이게 내가 평생 매월 번 소득의 43%를 국민연금이 주는 겁니다. 네. 40년 가입했을 경우 네네. 가입 경력이 그보다 짧으면 조금씩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네. 그건 그렇고 내는 돈은 현재 9%인데 13%로 올리기로 이거는 뭐 여야 정부 할 거 없이 의견 일치를 이미 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 번다 그러면 9만 원을 냈는데 이걸 13%로 갑자기 올리면 그러니까 0.5%씩 8년간 조금씩 해서 이제 연금보험료를 올리자, 내는 돈을 올리자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13%로 올리면 급여생활자 월급쟁이는 회사가 절반 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5%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올려서 2033년에 우리가 이제 내가 버는 돈의 13%를 연금보험료로 내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월급이 300만 원쯤 된다면 연 한 40만 원 정도 내게 되는데 지역가입자는 이걸 다 내야 되고 직장가입자는 절반 회사가 내주니까 20만 원만 내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젊은이가 40년을 가입하면 월급이 하나도 안 오르고 계속 3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도 65세 첫 달에 123만 원을 받는 게 이게 9만 원 정도 늘어나서 132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 20만 원이나 40만 원 월 내고 받는 거는 물가 인상 감안하고도 132만 원을 받으니까 예. 누가 봐도 개혁이 돼도 정말 우리 국민연금은 낸 돈에 비해서 많이 받아가는 구조죠. 당연히 고갈이 됩니다. 이번에 개혁을 해도 고갈이 되고 우리는 지금 9에서 13%를 올리자는데 참고로 일본은 18%를 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은 절대 고갈 안 되는 구조인데 우리는 그래도 고갈됩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내는 돈을 좀 올리기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말씀하신 기금의 고갈 시점이 2056년이면 고갈된다. 그렇습니다. 이거 네.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네네. 그 개혁을 해봤자 고작 한 15년 정도 미뤄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71년로 미뤄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15년 정도인데 이거라도 해서 15년이라도 벌어야죠 뭐. 상황이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2056년 문제가 아니고 예. 당장 5년 후에 2030년부터 연금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연금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져요. 예. 네, 살짝 많아집니다. 살짝. 그러면 돈이 당장 뭐 1억이라도 부족하면 1200조 원이나 쌓아놓고 해마다 계속 불어나고 있는 기금을 헐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3, 4년 후부터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주식이며 채권이며 팔기 시작해야 되니까 일단 우리 증시만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내는 돈, 받는 돈 이 숫자를 바꾸는 걸 모수개혁, 숫자를 바꾼다고 네네네. 해서 모수개혁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이른바 연금의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참 합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앞으로 연금개혁 특위에서 앞으로 차차 논의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 모수개혁만 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라도 하자. 급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진짜 발등에 불이 됐거든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공무원연금 개혁했잖아요. 예. 네. 더 적게 받는 걸로. 그래서 그나마 그때 해서 지금 해마다 재정이 10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때 안 했으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예. 국민연금도 빨리 해야 되고 특히나 문제가 뭐냐면 국민연금마저 빈익빈 부익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 돈이 없어요. 연체하신 분들이 80만 명, 또 이것저것 나 돈이 없으니까는 이거 나 안 내도록 해주세요. 납부 예외자 200만 명, 뭐 이래저래 400만 명이 안 냅니다. 예. 경제활동 인구 2,500만 중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산층들은 대학 다니는 자녀까지 국민연금이 조금 내고 많이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의무가입 시켜가지고 수십만 명씩 가입 기간을 늘리고 있고 어려운 분들은 지금 뭐 4년, 3년씩 앞당겨서 한 해 1년 더 먼저 받으면 6%씩인가 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앞당겨서 받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소득이 있는 분들은 소득이 있는 만큼 국민연금을 또 깎아버리거든요. 깎아서 주니까 예. 소득이 있는 분들은 자꾸 65세에도 안 받고 67세, 68세로 미루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해마다 6%씩 더 얹어서 받아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 개혁을 해야 하는 이제 진짜 큰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초연금하고의 통합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초연금만 해도 이제 국민연금이 워낙 어려운 어르신들을 지원을 못하니까 이제 그냥 사실은 그냥 하위 70% 소득 자산 기준으로 해서 어르신들 다 주자. 예. 이게 좋은데 박근혜 정부 때 들어섰는데 그때 8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70%를 줘도 노인 인구가 뭐 전 세계 유례 없이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벌써 22조 원이 나갑니다. 우리가 670조 재정에서 22조 원이 요 복지 이거 하나로 나갑니다. 이게 예. 10년 지나면 금방 40조, 50조 넘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이것도 줄여야 되는데 이것도 줄여서 국민연금에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해마다 선거가 있어서 어르신들한테 주는 돈 깎자고 말을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위 70%의 대상이 너무 넓다. 오히려 이걸 하위 한 30% 40%로 줄이되 주는 네. 돈은 조금 늘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이 국민연금 보험료 사람들이 낸 돈 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데 여기에도 그 국가 재정이 좀 투입돼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선진국들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 그럼요. 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1,200조 원의 보따리를 갖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난 3년 동안 미국 증시가 이렇게 자산 시장이 많이 올려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고 2023년에 14%를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1,200조를 굴리는데 14%를 벌었으니 그 한 해 한 150조? 우리가 지금 10조, 20조 추경 한 해 만에 정부가 돈이 없네 뭐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국민연금이 1년에 막 100조씩 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보따리가 그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국민연금 망한다네, 아유 큰일이네, 타령만 하고 있지. 진실은 한국 사람들은 국민들이 연금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쌓아놓고 그 돈을 엄청나게 굴려서 벌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선진국은 적자가 심해지는데 개혁 늦어지면서 보따리 텅텅 비어서요. 지금 독일 뭐 이런 데는 연금보험료 받아서 왼쪽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받아서 그 돈으로 바로 그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이 2달치도 뭐 쌓여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따리를 그런데 이제 곧 몇 년 안에 허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지 않고 해마다 GDP의 한 1%만큼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면 그 마침 1%가 22조, 23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초연금 들어가는 돈하고 비슷한데 그걸 빼와도 되는 거죠. 이걸 영원히 허물지 않고 우리가 이 보따리를 이 GDP의 1%만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면 계속 이 돈을 굴려가면서 여기서 막 100조 원씩 벌어 드리는 겁니다. 예.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도 조그만한 나라가. 그러니까 선진국은 이 보따리를 다 써버려서 지금 이탈리아, 일본, 독일은 GDP의 5% 많게는 10%까지 프랑스는 GDP의 13%를 연금 주는 데 쓰고 있는데 네. 당연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개혁, 모수개혁 성공하고 여기에 GDP의 1%만 정부가 지원을 하면
그럼 이제 영원히 이 국민연금 이 1,000조 원 넘게 있는 이 보따리를 헐지 않고 계속 굴리면서 여기서 돈을 벌게 하고 그 돈을 우리가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구조개혁 논의도 서둘러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모수 개혁은 빨리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이것도 그냥 얘기만 한다라고 시간 보내지 말고 진짜 한 1년 안에는 결론을 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은 우리가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노후 빈곤이 굉장히 심한데 이제 그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을 계속 주면서 줄여 나가야 되고 그렇죠. 40, 50대 이제 60대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줄이면서 이걸 국민연금으로 흡수해야 합니다. 네. 김원장 경제평 구조개혁을 해야 합니다. 네. 네네. 김원장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입니다. 최창렬 교수 뜬 인물 누굽니까? 국민의힘의 김상우 의원. 만약에 이 탄핵이 기각되면 자신이 죽는 날까지 단식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죽는 날까지 단식한다란 말이 이만큼 이 사람의 아주 비장함을 보여주는 말이겠죠. 예. 그래도 국민의힘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제가 이거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왜 소래봄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영화에서 그 장태환 장으로 나오는 배우가 그런 대사가 있어요. 이제 다 이제 전두환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는데 전세가 참모장이 장태환한테 이제 그만하자 이제 부하들 죽이지 말자 이러니까 그때 그 장태환으로 나온 배우 얘기가 조국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반란군인들에 의해서 적어도 한 명도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군인이 없다면 이게 군대냐? 이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예. 이제 아주 소리를 쭉 끼치던데 그 대사 들을 때. 정우성 배우가 했죠. 정우성이가 했죠. 예. 정우성 배우가 했죠. 아주 그 인상적인. 저는 이 말 듣고 여기 되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예 포기하겠다, 멘트 안 하겠다 이랬는데 저 이 정도 사람이 있어야지 당 아닙니까? 이게 이런 사람 없으면 정당으로 할 수 있습니까? 군대가 아니듯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발언이 좀 세긴 세요. 세긴 센데 죽는 날까지 단식.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절박함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최진 원장 금주의 뜬 인물. 요즘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들이 지금 탄핵 촉구 대회에 전부 동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좀 가장 존재감이라고 할까 이제 단식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를 한번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뜬 인물이라기보다는 뜨려고 예.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인물인데 원래 김동연 지사는 이제 뭐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비교적 온건하고 뭐 중도적 페이스인데 지금 최근에 그 행보를 보면 상당히 좀 세게 강력하게 탄핵 촉구 대열에 나서는 것 같다라고 해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금주의 진인물 최창렬 교수. 지난주도 제가 이분을 들었던 것 같아요. 심우정 검찰총장. 예.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만 이게 지난주까지 직시항고의 기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법정에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국회에서 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대법관인데 직시항고를 한 게 맞다.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뭐 나름의 뭐 소신이 있고 논리가 있겠습니다만 검찰 안팎에서도 상당한 이제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고 또 논리적으로 봐도 직시항고를 안 하는 논리가 아주 대단히 제가 볼 땐 허접한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법원 일각에서도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 때 법무장관 때 법무부 기조실장이었는데 그때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징계를 반대도 했었고
또 뭐 고향이 공주라서 윤 대통령 아버지와 부친과 뭐 같다 뭐 이런 말도 일각에서 하는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이원석 검찰총장으로부터 교체되면서 기획통으로 교체가 됐거든요. 특수통이었는데 예. 그전에. 그래서 나름 여러 가지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해서 전 진인물로 꼽아봤습니다. 네. 최진 원장 금주의 진인물. 아마 저도 전상일 교수님 틀림없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꼽을 거라고 짐작을 했지만 저도 똑같이 꼽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연 진인물로 꼽기에는 두루두루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지금 종편이나 그리고 언론 보면 좀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오히려 심우정이 이제 가족관계 문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뭐 심대평 네. 전 충남지사. 였고 그게 또 뭐 정진석 또 비서실장의 또 부친하고 또 긴밀한 관계가 있고 뭐 이런 정성모 부분 같은 전 의원이죠. 예, 그리고 과거에 청문회 했던 이런 뭐 가족 관계까지 뭐 집중적으로 부각되던데 뭐 그런 건 좀 그렇다 치고 지난 한 주에도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이 심우정 총장의 하나의 결단 석방 부분이 예. 가져다준 파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라는 걸 네. 확인시켜준 그렇죠. 지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창렬 교수가 뭐 상당히 흥분하시면서 아니 내란 뭐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지금 다 구속돼 있는데 그들의 상관으로 내란 우두머리로 칭해지는 사람만 석방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리고 70년 동안 날짜로 계산하던 걸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하라고 하면서 물론 그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판단을 내린 부장판사마저도 이건 상급법원에서 좀 따져봐야 된다는 말까지 그렇죠.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또 과거에도 이렇게 구속 취소가 된 사례에 전부 즉시한 걸 했었다는 전례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왜 안 했을까? 게다가 지금 특별수사본부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지휘권 행사 못 하는데 특별수사본부는 하자는 걸 그걸 눌러가면서 지휘권 행사한 것 뭐 하나하나 모든 게 무슨 뭐 이유가 안 된다 뭐 이랬었잖아요. 네,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또 그 이후에는 대검에서 날로 계산하라고 또 전국 지방검찰청에 글쎄요. 또 얘기해요. 이건 아무리 그쪽의 논리를 이해하고 싶어도 말이죠. 앞뒤가 맞지는 않아요. 날로 하지 말라고 그래야죠. 이제 앞으로 시로 해라. 예.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직장을 안 한다고 해놓고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위헌의 소지의 판단은 검찰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수의 판단을 받아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런 결정이 나오면 그렇게 관행이 굳어지는 거고 판례로 굳어지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정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거고 이제 헌재 말이죠. 근데 알아서 그렇게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한 것도 저는 법논리상 맞지가 않고 예. 그리고 나서 또 날로 계산해라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윤 대통령을 위한 특혜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논란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냥 윤 대통령한테 보은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앞뒤 맥락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단정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명을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 이해할 수 있어요. 오히려 법원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이런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좀 받아봐라 상급심에 그런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법원의 그 지기현 판사의 그 판심은. 예. 근데 이거는 검찰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직시한 걸 받아보지 않는 거 받아본 다음에 그때 법원의 판단을 따르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건 지금도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말이죠. 방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공적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 사적인 인연을 보면 해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를 자꾸 꺼내시는 거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 뭐 사실 뭐 인사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보면은 뭐 지원 학연 같은 경우 결정적으로 작용한 거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워낙 사실 그래서 이번 12월 3일 탄핵 이후에도 보면은 뭐 충안구 인맥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2월 3일 계엄. 네, 계엄 이후로 보면은 다 여러 가지 보면 이번에도 보면 그렇지 우리가 아는 일반인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울 경우에 네.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보이지 않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는 저는 다른 부분은 설명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감수할 리는 없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예.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난 다음에 그게 나중에 최종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결과적으로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변곡점이 된 것만 사실이에요. 석방되고 난 다음에 예. 굉장히 탄핵 반대 세력이 고무되고 말이죠. 예. 탄핵 각하란 말까지 나오고 이제 급기야 기각이 아니라 이제 각하해라 이런 말까지 나오는 정도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건 대단히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심우정 네. 총장. 어쩌면 이런 무리수를 무릅쓰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한 건데 그야말로 수사지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특수수사본부에 말이죠. 그건 참 이건 앞으로도 아주 상당한 논란으로 남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건 그렇고 윤 대통령은 석방 이후에 뭐 공개적인 활동이나 발언 같은 거에 극히 자제하면서 조심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좀 빗나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최창렬 교수도 뭔가 막 할 거다 거라고 그러잖아요. 저 그런데 역시 제 예측이 틀렸고 제 예측이 너무 자주 틀려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탄핵 심판 선고 날까지는 참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이제 강성 메시지를 내거나 12월 12일 날 대국민 담화 때처럼 끝까지 싸우겠다라든지 종북 세력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게 헌재 어쨌든 영향을 좀 줄 거다. 네. 부정적인 영향을 그런 판단을 함직합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자주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뭐 정말 자제한다고 저는 솔직히 보지는 않아요. 뭐 자제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시위대들한테 좀 자제 발언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석방된 직후부터 그 변호인단 측이 아주 센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까? 뭐 진실을 파헤쳐야 되고 오히려 뭐 민주당을 탄핵으로 몰고 이런 상황이었고 그 이후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아주 적극적인 지금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긴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계속 전화를 한다고는 뭐 하더라고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뭐 농후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그 전략적인 변경일 뿐이지 저는 뭐 조만간 또 어떤 메시지가 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뭐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 수용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어요. 네. 또 동시에 이제 여당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윤 대통령이 정말 그 대통령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은 헌재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받아들이고 또 국민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해라. 그렇죠. 라고 강력히 발언까지 공개적으로 했는데 아직 그 메시지는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불복의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복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복은 존재하지 않는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당연히 해야죠. 다른 사람이 다 해도 소용없어요. 윤 대통령 본인이 해야 돼요. 국민의힘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 하긴 했습니다만 대통령 당사자가 얘기를 해야죠. 승복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저를 지지하는 분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 사태야. 이게 물론 인용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인용이 될이라고 저는 뭐 확신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 위에 어떤 일이 윤 대통령 메시지를 낼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자제 메시지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탄핵 심판 마지막 그 최후 변론, 최후 진술 때 할 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넣었으면 하고 다들 기대는 했지만 안 나왔죠. 안 나왔죠. 그래서 최 교수님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당연히 계엄 안 할 줄 알았지만 계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승복해야 되면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상당히 살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무슨 뭐 알루미늄 약방망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뭐 헬멧 준비해야 되는 아주 살벌한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거의 일촉즉발 상황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승복을 미리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 결과가 나와버릴 경우에 그냥 바로 이제 불복 충돌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한쪽이든.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미리 정말 국가 지도자라는 혹은 정치 지도자라는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 두 말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도 좀 더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아직 두 부분 여야 쪽 양쪽이 애매모호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 나온 발언들을 보면 이게 승복 선언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민주당도. 그 여야가 좀 결의안 채택 같은 거고 국가 원로들이 모여서 그 얘기는 했거든요. 최소한도 여야 정당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의 결의안 채택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국민의힘은 정당 차원에서 여당 차원에서 집권당 차원에서 승복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결의안이 된다면 그럼 국민의힘의 출신인 윤 대통령도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딱 선을 좀 거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구미 집회 가서 나경원 그리고 윤상현 김기현 의원 등등 이런 분들 말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어요. 거의 없던 말까지 막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제 최후까지 그냥 임계점을 향해서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전 이해가 좀 안 가요.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말들도 그렇고 말이죠. 이분들이 그중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법률가인데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말들이 거칠어지면서 국민의힘이 말은 지금 비대위원장의 승복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야당에게도 주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최진호 원장 말씀처럼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여당, 야당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그 좀 외부에 담보할 수 있는 결의안 정도는 나와야지 그래도 안심이 되지. 근데 이제 분위기가 지금 뭐 야당도 사실 뭐 지금 연일 국회에서 출발해서 광화문까지 걸어가잖아요. 글쎄요, 행진을 매일 하더라고요. 이제 곧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제 임박했다. 그러니까 어떤 여론의 압박을 헌법재판소에 보내자. 이게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양쪽 다 최고조로 지금 고조되어 있는 그런 마찬가지예요. 상황이에요. 여야가 다 지금. 지금 이 시점에 무슨 이 승복 결의안 이거 좀 말이 안 나올 것 말이 같아요. 안 나오겠죠.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승복 선언을 먼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한쪽이 오히려 헌재 결국 어떻게 나오더라도 저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결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한쪽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승복 선언을 해도 지지층이 순순히 따를 가능성은 적지만 이후 그분들은 중도층이라든지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할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선언을 어정쩡한 상태에서 불상사가 나면 이 책임은 저는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이죠.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데 지난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헌재 앞에서 4명이 죽었습니다. 네. 이거 모르는 분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2021년 여러분 아시듯이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 점거할 때 그때 경찰이 말해 12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네. 그거 1명 죽고 폭도는 700명이 이제 체포당하고 4명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 못지않은 사고가 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최근 들어 보면요. 정말 살벌해요. 제 주변에도 네. 아주 가까운 분들 정말 좀 지식인이라고 하는 분도 살벌합니다. 표정들이 살벌해요. 왜? 그런데 하물며 지금 한 달, 2달째 계속 거리에 나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분들은 거의 지금 뭐 전투 정신으로 군인 못지않을걸요. 그 태세가.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이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도 매주 탄핵 집회를 나갔는데 광화문에 네.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당연히 이거 뭐 탄핵은 되는 거고. 물론 나중에 청와대는 기각을 확신했다고 합니다만 8년 전에. 근데 지금은 전혀 안 그런 거거든요. 전 처음엔 이러다가 탄핵 반대는 좀 이렇게 사그라들 줄 알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점점 더 기세가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뭐 탄핵 선고일이 예고가 되면 그날은 헌법재판소 주변 100m를 완전히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 경찰이 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심지어는 민간 총기 반출도 금지시키고 인근 학교들도 휴학하고 심지어는 주유소 영업도 금지시키고 뭐 원갖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철저히 지금 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정치인들이 이 흥분하고 있는 군중들한테 불씨를 지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제합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언론들이 말이죠. 좀 세게 뭐라고 할까 압박 비슷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도 좀 일찍이 좀 세게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어떤 폭동이나 불상사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히 그 양쪽 보수 진보 진영의 책임자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져야 된다라는 걸 확실하게 저는 해야 되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정초에 1월 1일 날 본인 서명해 가지고 쪽지 내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거기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 이제 국민 여러분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식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계속 그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도 이런 계엄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당치나 합니까? 라는 선에서 지금 멈춰 있기 때문에 저는 양측에서 빨리 대국민의 승복 선언을 그래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나마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 뭐 이재명 대표랑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예, 하긴 했는데 두루뭉실해요. 저는. 지금 우리가 둘 다 셋 다 얘기하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꼭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자, 1시 30분이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후반부터는 이어갑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비나 눈 예보로 나들이 차량들이 평소 주말보다 많이 적습니다. 낮 시간이 돼도 수월한 곳이 대부분이고요. 상행선 정체 중심입니다. 논산-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 휴게소에서 정안 나들목까지 답답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제속도 못 내고요.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 광주 휴게소에서 동곤지암까지 정체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설악 부근에서 8km 구간 밀리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이후 성산대교와 월드컵대교 사이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세종대로 서울역 방향으로 동화 면세점 앞 전차로가 지금 집회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열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합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열 교수. 저는 아주 어이없는 말이고 진짜 이건 해서는 안 될 얘기를 소개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한 얘기인데요. 페이스북에다. 국회를 해산해서 국민께 선택권 다시 드리고 재심을 받자는 제안을 자기가 하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돼요. 국회의원이 사퇴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왜 국회를 해산합니까? 내란죄 이른바 내란 혐의가 있는 사람은 지금 따로 있고 왜 국회가 왜 해산해야 되죠?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무슨 편 이런 걸 다 떠나서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논리적이지가 않아. 우선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도 없고 그리고 이건 되지도 않을 얘기고 그렇다고 이건 무슨 지지자들을 뭐 선동한 얘기도 아닌 것 같고 점점 말의 이 논리와 합리가 뭐 떠난 지는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할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 불감청 고소원이라고 국민의힘이 하든가요 차라리. 아니, 지금 민주당 쪽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그러고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런 말을 보여도 제가 딱 떠오른 게 불감청 고소원이에요. 근데 보면 12월 3일 날 계엄 사태 이후에 보면 윤상현 보면 꼭 물 만난 물고기 같아. 어마무시하게 종횡무진. 아니 좀 심해요. 아주 근데. 세상 만난 것 같아요. 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당권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금도를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대선에선 지더라도 당권은 내가 쥘래. 글쎄 뭐 말입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식의 평가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나경원 의원도 나경원 의원도 아주 마찬가지. 중심에 서서 강하게 행동하는 것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꽤 있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그게 오히려 한 목적적인 것 같아요. 그건 도저히 설명이 안 돼. 이렇게까지 수위 높은 발언 그리고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법률가하고 본인이 판사 출신인데 그 발언이 상당히 문제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할 것 같은데 왜 이런지 정말 당권 이외에는 뭐 우리가 추정할 만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물 만났다니까요. 최진 원장 금주의 한마디.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좀 멋있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헌재 판결이 헌재 참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승복 선언을 해야 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서 헌재 승복은 항복이 아니라 극복이고 회복이다. 이걸 좀 멋있더라고요. 승복은 항복이 아니라 극복이고 회복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여야나 혹은 좀 열성 강성 지지자들 이런 분들도 좀 되새겨 봐야 될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반부에 제가 언급한 게 이제 안철수 의원의 바로 이 발언인데 이런 얘기들이 더 좀 많이 나오고 그래야 한다. 뭐 그 얘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자, 금주 있었던 정치권 중요한 일 중에는 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관 8대 0으로 전원 다 기각된 거.
이렇게 돼서 줄탄핵 기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이재명 대표도 뭐 한 매체인 출연해가지고 우리도 참 고심 끝에 한 거고 다 잘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말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 그죠? 이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전공법으로 얘기했었으면 해요. 이왕 그 말 하려면 뭐 사과를 꼭 안 한다 하더라도 그뭐 그냥 잘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무리했다 우리도 무리했고 탄핵 남발이라는 그러한 비판을 들어도 뭐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런 약간 이 얘기를 조금 더 진전시켰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탄핵이 다 8대 0으로 기각됐잖아요. 다 이제 복귀한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감사원장, 검사 3명, 중앙지검장 포함해서. 근데 여기는 위법사항이 있기도 있어요. 지적도 했고. 그리고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 부여한 건 잘못이다라고 별개 의견도 냈어요. 3명의 재판관이 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직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 기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계속 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직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 건지 아니면 어차피 일단 이게 하고 보는 건지. 기각이 될 거 알면서 하고 보니 만약 후자라면 이거는 잘한 행동이 아닌 거죠. 예. 야당으로서. 그래서 이런 행태는 고쳐야 된다. 이게 빌미를 준 거 아닙니까? 뭐 이른바 줄탄핵으로 인해서 국정이 마비됐다. 뭐 이런 얘기. 물론 이제 이 탄핵 소추 남용이 아니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시했기 때문에 줄탄핵으로 국정 마비가 됐기 때문에 비상임을 했다라는 논리는 이제 허무입니다. 예. 허구가 예.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앞으로 이런 행태는 좀 고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무리한 탄핵 그리고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입법권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자제시켜라. 네. 자제해라. 그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에. 그렇죠. 예. 저는 뭐그 말씀은 저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헌재에게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탄핵에 대한 선고를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싶은 생각이 너무 길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헌재가 불신을 받고 자꾸 비판을 받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평이 막 길어지지 않습니까? 이 이유를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데 제가 알기로도 헌재 재판관 내부도 그렇고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 헌재 결과가 만장일치로 나오는 것이 국민 통합에 더 도움이 될 건지 예. 아니면 소수로 의견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여론에 어떤 부합하는 거지. 말하자면 지금처럼 찬반이 팽팽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쪽에 탄핵을 찬성하는 재판관 반대는 재판관 일정 숫자가 나와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볼지. 아니 만장일치가 통합에 기여한다고들 보는 게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죠. 네. 아니 그래서 이번에도 근데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쪽은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많은데 찬반이 팽팽하고 여론조사도 그렇고 거리에 나오는 사람도 그렇고 반대자가 많은데 어떻게 만장일치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방금 말씀드린 저는 기왕에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난다면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간에 만장일치로 나오는 것이 국민 통합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슬러 가면 아마 지금 그걸 조율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4대 4가 나왔잖아요. 네. 그때 많은 분들이 뭐 4대 4면 어차피 이건 이제 기각인데 그러면 굳이 4명이 우리는 탄핵 인용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이유가 있었겠느냐. 네. 통합적 정신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한 번 더 판단했었으면 한다라는 아쉬움을 표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게 저는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번에 최재 감사원장 뭐 그다음 나머지 검사들 이런 심판에서 8대 0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고 바로 이 정신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8대 0을 만들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냐라는 네.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이 합리적이죠. 이제 뭐 다른 이제 절차의 문제도 많이 나왔고 헌법재판소에 워낙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국민의힘이나 탄핵 반대자들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도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절차적인 문제에 흠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만전을 기한다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약간의 견해가 다르더라도 어쨌든 평의를 계속 해 나가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 이게 좀 길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길어지는데 글쎄요 이번 주를 또 넘기면 점점 더 거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나와서 편견은 마지막에 표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말로 이거는 기각 쪽에 의견이 있다라면 그것도 반영해서 6대 2가 됐건 7대 1이 됐건 저는 5대 3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리 봐도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전 전원 만장일치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전원 만장일치로 갈 때 이게 그래도 이 불복하고자 하는 쪽에서의 그 명분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6대2, 7대1 이렇게 나오면 봐라 재판관들 중에서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 않냐 이래서 이 더 훨씬 더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요. 반대 쪽의 수위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돼서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민감한 부분, 이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 감사원장이나 방통위원장에 대한 어떤 판결하고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국가라는 국가 운명, 미래 이런 부분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탄핵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뭐 저는 전원일치로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솔직히 지난주에 판결이 나올까 내심 걱정했습니다. 왜요? 저는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헌재가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한다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다음 주는 지난주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 이번 주 후반부가 적절하고 목금 정도가 적절하고 만약에 정 늦는다면 다음 주 초 정도 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죠. 뭐 생각이 좀 다른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 주말 다음 주 초 정도면 헌재로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했다라는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저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우리 방송 이제 토요일 날 패널에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변호사가 출연을 하는데 그분은 어제 이제 그런 주장까지 하더라고요. 전혀 별개 사안이긴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 왜 이재명 재판은 이렇게 선고 안 하고 근데 헌법재판소는 왜 이렇게 서둘러 이런 여론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헌재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판결이 3월 26일로 예정돼 있으니 그걸 좀 의식해서 지금 그러고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주장까지 펴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워낙 이쪽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분 중에 그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물론 전혀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말이죠. 왜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에 인용돼서 파면되고 일찍 판결 나오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 2심에서 공직선거법이 그렇게 되면은 뭐 그야 법리적으로 했다고 손치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어요. 이 탄핵 반대 세력들이. 그런 것도 의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글쎄요. 그것까지 생각을 할까? 뭐 제가 판단하기 어렵긴 한데 전 그것보다는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거 그런 쪽의 생각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상당히 지연되고 질질 끌었다라는 비판은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미 저는. 그렇죠. 예, 이미 그렇죠. 물론이죠. 예, 그렇죠. 너무 오래 걸렸죠. 1심이 2년 2개월 만에 나왔는데. 그렇죠. 예, 너무 뭐, 오래 걸렸죠. 뭐 그 기본 뭐 3위 원칙도 다 깨졌다고 보는 거고 어쨌든 뭐 그 부분을 만약에 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속도 부분 얘기는 이 부분은 비판 얼마든지 이제 받아야 마땅한 거고 이제 어쨌든 이번 탄핵 심판은 뭐 어차피 초있게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제 하나 남은 게 한덕수 총리인데 그렇죠. 총리 같은 날 할 거라는 그런 뭐 얘기도 많아요. 있어요. 있기는. 뭐 저는 이 시점 되면 한덕수 대행에 대한 뭐 판결도 솔직히 의미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이쯤 되면 결정적인 의미가 비슷한 시기에 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나 이것도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오로지 윤 대통령의 부분 이 부분은 탄핵 여부가 최대 관건이라고. 근데 이제 충분히 검토를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판하고는 헌재 판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다른 재판 뭐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고 이제 구속 취소가 됐지만은 그런 분의 절차적인 문제가 사실 중요한 부분도 있죠. 사실 이 부분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헌 여부 그다음에 중대성을 보기 때문에 일단 판결을 전원일치로 하는데 저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렇죠. 우리가 이건 벌써 뭐 몇 달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좀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있었던 사건이 최상목 대행이 명태균 특방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게 항상 그 최대행의 논리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예상을 했고. 근데 지금 특검을 무조건 시행하는 게 능사는 아니죠. 지금 중앙지검으로 이제 수사가 넘어왔으니까 수사를 좀 지켜보긴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사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그 지금까지의 수사 행태나 그런 거 미뤄볼 때 과연 철저히 파내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특검을 하는 게 맞는데 이건 여당으로서는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만약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계속 이제 이 얘기만 할 텐데 특검 가지고 여당으로서는 정치공학적으로 받기는 어려운데 제가 볼 땐 저건 이거는 특검이라도 해서 좀 뭔가 밝히긴 밝혀야 돼요. 왜냐하면 공천 개입 의혹 이런 건 전혀 수사가 그 앞에까지 가지 않았다고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과연 중앙지검으로 넘어왔습니다만 창원지검에서 그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본다면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뭐 그래서 헌재 선고가 난 후에는 또 검찰이 바뀔 수도 있죠. 바뀔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잘할 수 있으니까. 서진 원장은 서상무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오히려 민주당에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미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주 불미스러운 민감한 내용들이 충분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마 속속 나오고 있을 예.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봐라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국민이 너희들은 그거 맞고 말이지. 심지어 특검도 거부하고 네, 특검도 이렇게. 거부하고 이러고 있지 않느냐라는 충분히 명분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조만간 이 탄핵이라는 거대한 또 물결이 다가오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또 내란죄는 내란죄 수사대로 또 별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에 이렇게 올인하고 매달리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크게 전략적으로 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어떤 일종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전 어제 방송에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명태균 특검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뭐 저도 그렇게 세세하게 안 봤거든요. 근데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쭉 사용하는 표현을 보니까 네.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부터 4년 동안 있었던 모든 선거를 다 수사할 수 있게끔 해놨고 수사하는 동안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게 하는 사상 한 번도 전례가 없는 조항, 위헌법률적인 그런 조항도 포함시켜놨고 뭐 이렇다는 걸 제가 알면서 네. 아니 왜 민주당은 그렇게 특검법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스텝이 꼬여왔는데 명태균 특검법도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서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옳다는 논리를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과도한 욕심을 부린 특검법을 발의를 했느냐. 그냥 거부권을 행사할래야 할 수 없게끔 딱 좀 제한된 특검법으로 자기 의지를 관철할 수 없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발의되고 통과돼도 거부권 행사가 뻔히 예상된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자신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정치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정치적인 공략 그 수단으로 봐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하면 뻔히 그게 특검이 안 될 텐데 그리고 제2결 하더라도 이탈표가 안 나올 텐데 국민의힘에서.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줄 알고 그냥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걸 알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수사 범위도 딱 그냥 원 포인트로 좁혀서 예를 들면 뭐 이미 다 보도가 된 아니 김영선이 해주라 했는데 당이 말을 안 듣네 등등 뭐 그 대목 있잖아요. 그냥 그것만 딱 한다든지 뭐 한두 가지로 제한해서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최상목 대행을 꼼짝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전략을 안 쓰나 그러니까 봐요. 민주당이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남발도 하고 입법도 이거 거부권에서 뻔히 하면서 입법을 너무 남용한 것도 사실이에요. 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제2요건은 남용됐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은 압도적인 제1야당으로서 그런 점은 상당히 비판할 점 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내란 특검법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차피 되지 계속해서 않고. 자기들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특검으로 하도록 하는 걸 처음 고집하다가 막판에는 자기들 스스로 물러설 수밖에 물러났잖아요. 없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격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저는 못한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저상목 대행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본인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이 다 최악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인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대행 입장에서 거기다가 특검법까지 통과시킨다 그 가능성은 사실은 뭐 어차피 적죠. 네. 충분히 기각 아니 그 뭐 거부권 행사하려고는 다 우리가 예상했던 거니까 최대의 했는데 그래도 조금 민주당이 그런 점은 앞으로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제 각종 뭐 서베이나 또 심층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요즘 왜 이렇게 국민들이 양분되고 그래서 의식이 이렇게 팽배한가 뭐 이런 걸 쭉 조사를 해보면 물론 지금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는 뭐 법안을 남발하고 탄핵을 줄줄이 줄탄핵을 하고 이래서 국정을 마비시켜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만큼 국정을 마비시켰다 야당이 라고 하는데 공감하는 국민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입증하고 있어요. 아, 그거는 많은 정치학 연구를 통해서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재명 대표도 우리가 다 잘한 거 아니다라는 식의 말이 하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네, 거예요. 물론이죠. 네. 뭐 옛날에 복귀하지만은 저도 제일 아쉬웠던 게 취임식 직후 윤석열 한 6개월, 1년 정도는 좀 온건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다면 그러니까 네. 허니문의 기간을 조금이라도 줬다면 나중에 민주당이 세게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데 계속 공격했다는 부분이 못내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잘못됐다라고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결국 그렇더라도 6개월, 1년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정책적인 아젠다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민주당이 딴지를 걸어서 결국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대화할 물꼬를 태야 됐던 네. 뭐 이 부분들은 책임을 피할 수가 없죠.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 대통령이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아니, 겁니다. 그건 그거고 예. 그 야당 그런데 야당이 전폭적 지지를 못 받는 이유 예. 그 이유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갇혀 있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도 지지도가 더 이상 안 올라가더라고요. 박스권에 딱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거는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그 사법 리스크라는 거 예. 만약에 윤 대통령이 11월 3일 날 비상경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완전히 덮어준 게 이제 윤 대통령이거든요. 사실상 역설적으로. 그래서 민주당도 향후 뭐 정치 일정이 완전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정말 지금까지 이런 과도하게 비칠 수 있는 거 예. 고쳐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저는 이제 기승전 중도라고 항상 강조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보다도 과연 그동안 이재명 대표 같은 중도라든 국민으로 해서 뭐 특별하게 각인될 만한 민생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비전이라든지 정상적인. 예.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너나 나나 서로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죠. 중도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 문제가 정말 크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도 지지할 수 있는 별로 거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유보한 상태 지금까지 오다고 그 보는 무슨 거죠. 뭐 정책적 비전을 제시 못했다는 것도 있고 동시에 너희들이 너무 무리해서 국정을 마비시켰다라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고. 솔직히 그것도 뭐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인 거죠. 탄핵 반대가 이 정도로 거칠어지는 것도 하나의 일각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크거든요. 커요. 엄청 그걸 부인할 크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인식을 해라 민주당이. 그리고 그동안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 중도 보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별로 이제 중도층이나 특히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잘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야당으로서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고 앞으로 권력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권이 그 부분은 정말 철저히 정말 진정을 성찰해야 돼요. 우리가 국민의힘이나 예. 대통령의 성찰을 요구하듯이 민주당에게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헌재에서 인용이 돼서 이제 단행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을 한다면 방금 여기서 대화 나왔던 이 부분들은 훨씬 더 강도 높게 아마 이슈화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이죠. 네, 아주 세게 이 부분이 큰 이재명 대표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걸 해소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해 보이는 게 지금 야권 일각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민주당이 받을까 안 받을까 이건 거기에 관련시켜서 과연 그렇게 되면 이제 온 국민이 참여하는 게 되니까 물론 그 정당 민주주의의 훼손이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중도의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지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논리로 그 본다면 오픈 프라이머리가 상당히 앞으로 야권에 그 말씀 맞는 말씀인데 네. 아마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 두 달 안에 그건 못해요. 못할 거예요. 시간이 안 돼. 물리적으로 안 될 겁니다. 네. 자,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뭐 제발 헌재의 어떤 결론을 가지고 또 좀 안정된 대한민국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네요. 영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우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송창식이 부르는 선운사 듣겠습니다. 선운사의 동백꽃이 피었을까요? 아직 안 피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바람 부